여러분은 K-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인으로서 K-팝이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는 건 체감하기 힘들어요.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K-팝 열풍, 한류 열풍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함께해온 문화이다 보니 잘 느끼지 못하는 편이죠. 마치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K-팝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 정상급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고 그들은 특히 동남아에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이러한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어에 능통한 멤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욱이 몇몇 그룹은 아예 동남아 출신 멤버를 뽑기도 하는데 블랙핑크의 리사도 그중 한 명이죠. 아니 그중 한 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동남아에서 리사의 인기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리사에 관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한국인 아이돌은 평범한 서민 출신이 많기에 쉽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태국은 어떤 나라길래 서민 출신의 성공 스토리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현재 K-팝 세계화의 1등 공신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BTS를 꼽으시겠지만 BTS만큼이나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블랙핑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BTS가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아티스트 구독자 수 부문 3위에 올라있는 반면에 오히려 블랙핑크가 그보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해 전 세계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물론 BTS와 블랙핑크 중 누가 더 뛰어나고 인기 있는 그룹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두 그룹 모두 K-팝 열풍을 이끄는 양대 산맥으로 존중받아야죠. 포브스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블랙핑크에 대하여 논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세계 최고의 걸그룹이란 타이틀은 오직 블랙핑크에게만 해당된다며 그들의 패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어요. 그럼 그들의 인기 비결을 꼽으라면 하나의 팀으로서도 빛나지만 멤버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여 명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멤버 개개인이 서로 다른 명품 브랜드의 뮤즈이자 앰버서더로 활동한다는 건 K-팝 그룹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니 말이죠. 특히 아이돌 그룹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외국인 멤버를 함께 뽑는 경우가 많은데 무작정 한국어도 잘 못하는 외국인 멤버를 마구 뽑았다가는 오히려 국내 팬들에게 반감만 사게 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멤버들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해요. 하지만 블랙핑크의 태국 멤버인 리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뛰어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태국은 내 나라, 한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데뷔한 나라에 대한 존중의 자세도 갖췄어요. 더욱이 리사는 한국 내 인기도 꽤 좋지만 모국인 태국에서의 인기는 상상 초월이에요. 태국 총리가 나서 치열한 한국 음악 산업에서 힘든 훈련과 연습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가 된 리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의 결단력, 꿈을 위한 투쟁은 태국인에게 예술, 음악, 영화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있다며 치켜세울 정도죠. 리사가 한 인터뷰에서 고향에 간다면 우리랑 기차역앞 광장에 미트볼을 먹고 싶다라고 말하자 그곳의 미트볼 하루 매출이 수십 배 이상 뛰며 하루 10,000바트 이상 팔리고 있다고 해요. 별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상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리사가 솔로 활동을 하며 입은 태국 의상과 소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건 별로 놀라운 소식도 아닐 정도랄까요? 리사 말고도 태국 출신 아이돌이 더 있지 않나요? 데뷔한 지 벌써 14년이나 된 2PM의 니쿤을 비롯해 여자아이들의 민니, NCT10, 갓세븐, 뱀뱀 등이 있는데 리사가 이들보다 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물론 블랙핑크란 그룹의 인기와도 연관이 있지만 앞에 언급한 이들과 다르게 하이소 출신이 아닌 로소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죠. 하이소라는 것은 하이소사이어티, 로소는 로우소사이어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이소는 쉽게 말해 태국 내 금수저들을 뜻해요. 그럼 리사가 빈민층 출신이라서 인기가 있다는 건가요? 사실 리사의 아버지는 마스터 셰프 마르코라고 불리는 유명한 셰프로 스위스의 상류층 집안 출신이기도 해서 리사 또한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이소라는 계층이 단순히 재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국왕을 꼽으라 하면 단연 제일 먼저 거론된다는 이가
라마 5세인데요. 그는 부왕인 라마 4세가 맺었던 외사와의 불평등 조약들을 개정하고 유럽의 묵노를 받아들여 국가 조직을 개혁해 제국주의 시절 동남아 내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지만 태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노예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에게는 수난타라는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고 왕족의 여름별궁인 방파인에 머물던 라마 5세는 그곳으로 왕비를 부르게 되죠. 국왕의 부름에 짜오프라 야강을 따라 배를 타고 가던 왕비는 배가 흔들려 물에 빠지고 마는데 그리 깊은 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왕비를 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태국의 계급 제도로 인해 그 누구도 왕족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왕비를 구하기 위해 몸에 손을 댔다가는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왕비의 죽음을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왕비와 1살짜리 공주 그리고 왕비가 잉태하고 있던 5개월의 태아까지 3명의 왕족이 사망했고 라마 5세는 계급 체계에 대해 분노하며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죠. 그렇게 태국은 겉으로는 계급 제도가 없어진 평등한 사회로 포장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왕과 귀족이 건재한 계층 사회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의회 정치를 기반으로 한 리펌 군주국이지만 비슷한 처지의 영국, 일본과는 달리 태국의 왕실은 태국 내 2위이자 세계 761위 기업인 SCG와 세계 1115위 기업 SCB 은행 등의 수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군사력마저 움직일 수 있는 힘마저 가졌기에 전제 왕정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총리가 국왕을 아련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한 장면만으로도 태국 왕족의 권위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왕족 아래의 주류 화교라 표현한 이 부분은 빠른 이해를 위해 화교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화교가 아닌 화예요. 화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을 칭하고 중국 국적이 아니지만 혈통은 중국계인 사람은 화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중국계 사람들이 태국 왕족 다음일 수가 있죠?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방 유목민의 침략인데 혹독한 겨울만 되면 북방 유목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중국을 침략했었죠.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고향을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대다수가 동남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고 특히 태국의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초반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을 뿐이지만 이것이 200년 이상 지속되며 태국 사회의 모든 요소에 깊이 뿌리박히게 되었어요. 더욱이 통보리 왕조를 세운 딱신대왕의 부친이 중국계였고 현태국의 왕실인 짝그리 왕조를 세운 라마 1세의 모친 또한 중국계였는데 태국 왕실의 뿌리에 중국계가 일부 섞여 들어갔다는 자체가 화해의 성공적인 정착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퍼져나간 화해의 숫자는 태국 인구의 약 14%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은 태국의 학술 기업 정치 엘리트 중 상당수가 이 화에 들일 정도예요. 우리는 보통 태국의 금수저라 하면 교수, 의사 등 전문인들이 속한 상류층을 생각하는데 실제 태국의 하이소라 불리는 이들은 왕족과 주류 화해들을 일컬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제력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서민이 하이소로 신분 상승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한국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태국은 아예 꿈꿀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태국은 어릴 때부터 현재 자신의 삶은 전생의 업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에 받아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왕실과 승려 계급에 사용되는 높임법과 일반인에게 사용되는 높임법이 다른데 태국의 어린 학생들은 평생 사용해보지도 못할 왕실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드라마와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하이소 계층이 로소 계층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친근한 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다수의 태국인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리더라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줘요. 일종의 프로파간다인데 서민들에게 하이소 계층은 존경받아야 하고 따라하고 싶은 대상으로 각인시키면서도 정작 그들에겐 불교의 가르침으로 현세에서의 물욕을 억누르고 적당히 살 것을 강조해 양극화에 둔감하도록 조종하는 거죠. 물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이들이라면 서민들의 반감이 덜할 수 있겠지만 태국은 소위 하이소라고 불리는 특권 계층들의 삶이 아주 막장이에요. 레드불의 원조인 태국의 크라팅댕의 창업주 손자 오라윳 유이디아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을 치여 사망케 했는데 당시 그는 마약 성분까지 검출되었지만 경찰이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이 오라유든 해외로 도주했고 무려 8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사건을 조용히 불기소 처분으로 덮으려고 했죠. 이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 하이소 계층에 대한 법의 판단은 서민의 그것과 다르다고 해요. 하지만 태국의 왕을 보면 하이소들이 왜 이런 특권을 누리는지 이해가 될 정도예요. 태국 국왕 마하 와치랄롱코는 코로나로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상태에서도 코로나를 피해 후궁 20명을 데리고 독일로 휴가를 떠나기도 했고 그 다음 해엔 규모를 더 늘려 반려견 30마리와 수행단 250명을 이끌고 다시 독일을 찾았죠. 태국 왕실 최초로 첩을 들인 그는 2014년 애완견 생일 파티에서 세 번째 부인에게 티팬티만 입힌 채 왕을 대접하듯 애완견에게 케이크를 먹이게 하는 기행도 보여줬어요. 이런 국왕의 막장인 삶도 못 봐줄 노릇인데 순수 태국인도 아니면서 태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하이소들의 정경유착과 부패 문제가 심해지자 국민들 불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리사라는 성공한 서민 출신 순수 태국인이 등장한 것이죠. 리사 아버지가 스위스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실 리사의 현재 아버지는 양아버지이고 친부는 태국인이기에 리사는 순수 태국인이에요. 순수 태국인과 화해 피가 섞인 이들의 차이점은 단순 재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차이가 나는데 동아시아인인 중국계의 피가 섞여 피부가 희고 체격도 더 좋죠. 그래서 태국은 유독 부를 가진 이들이 예쁘고 잘생기기까지 한 불공평한 나라가 됐는데 순수 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으니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0년부터 태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국가와 싸워 민주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태국인들도 그 길을 밟고 있는 중이고 그들의 시위 도중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죠. 부디 그들의 열망으로 리사의 성공 스토리가 그리 놀라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 나라가 되길 응원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